우리가 걱정하는 우울증은 기후변화에 가깝습니다. 여러 증상들 중에 판단을 내립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기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전문의 전봉희입니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흔하게 이렇게 주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예전과 달리 사소한 일에도 자꾸 눈물이 나고 무기력하고 제가 슬퍼져요. 제가 우울증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는 감정에는 디스포리아라고 저조한 기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여느 포유류가 경험하는 경미하고 적응적인 수준의 우울한 기분과 가치 추구적인 우리의 삶을 손상시키고 사회직업적인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적인 장애를 지칭하는 우울증, 디프레션을 임상적으로는 구분해서 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최근에 이런 변화를 겪었고 사소한 자극에도 눈물이 나는 등 반응성이 커졌고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이나 학업, 직업, 대인관계 등 본인의 여러 역할 수행에 여러 손상을 가져온다면 아마 우울증의 가능성을 높다고 하겠습니다. 날씨라고 하는 것은 바뀌기 쉽습니다. 날씨가 화창했다가 비바람이 불었다가 쌀쌀했다가 흐렸다가 더웠다가 안개가 끼었다가 이런 날씨의 변화를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깔아앉고 침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센티멘탈해질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 기분이 편안하거나 기대되거나 살짝 설레이거나 흥분될 수 있듯이요. 기분이란 계속 바뀌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우울증은 기후변화에 가깝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에도 찌는 듯 무덥던 날씨가 어떤 날은 선선하고 그러다가 또 덥고 숨막히고 또 쌀쌀하고 그런 변덕 속에서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낙엽이 물들고 해도 점점 짧아지면서 기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지속되는 경우를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을 오래 지속적으로 느끼면 우울증인가요? 우울증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네, 우울한 기분이 있다. 이것을 2주 이상 꽤 오래 느꼈다. 그러면 우울증이다. 아닙니다. 우울한 기분 이외에도 평소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부터 흥미나 의욕이 감소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잘 잊어버리고 생각이나 판단 등 저지운동 반응이 좀 빨라지거나 느려지고 식욕이 늘거나 아예 줄거나 수면이 거다하게 많아지거나 줄어들고 무가치감이 들고 죽음이나 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적으로 드는 등 여러 증상들 중에 5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을 내립니다. 이처럼 정신증상, 뇌기능의 저하는 기운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반 증상이 함께 찾아옵니다. 중요한 부분은 평소에도 소소한 변동이야 있었겠지만 평소 유지하던 모습이나 범위를 벗어난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 변화가 이 사람이 유지하던 사회직업적, 생활적인 기능의 저하를 가져왔는가, 이 2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우울증의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노인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우울하다고 잘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몸이 대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은 아직 생활을 하면서 감정이나 신체 반응에 대하여 경험과 인식이 부족하기에 속에서 느끼는 이 변화와 불편한 느낌이 우울한 것인지 짜증나는 것인지 허전한 것인지 찝찝한 것인지 텅 빈 것 같은지 외로운지 잘 구분이 안 되고 표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것 같다고 보고를 하기보다는 평소와 달리 말이 날카로워지고 모르겠다고 짜증이 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불편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별히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은 살아온 경험이 많아서 여러 힘든 경험들을 많이 겪었기에 소소한 불편과 변화에 둔감하시거나 감정을 느껴보았자 좋을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감정과 거리두기가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는 식으로 신체 증상으로 우울 증상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 집중이 잘 안 되면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약속을 정해도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치매가 온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네, 주위에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흔히 듣는 우울증은 널리 만연한 장애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고립과 단절, 여러 상황의 급변을 겪으면서 더욱 진단이 증가된 질환 중 하나도 우울증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블루, 그리고 앞에 깜깜하다고 해서 코로나 블랙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기와 같이 흔한 정신장애라고 불릴 정도로 우울증은 불안증과 더불어서 정신과 외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는 우울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증상도 알고 어떤 뇌의 영역과 신경화학 물질이 관련되어 있는지도 알고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현대의학이 파킨슨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다른 질환들처럼 상세하게 우울증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파킨슨병은 어떤 부위의 특정 도파민 뉴런이 죽었는지도 알고 있고, 당뇨병은 췌장의 어떤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특정 호르몬과 그 작용이 원인이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의 신경학적인 원인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원인에 따라서 규정이 되지만 우울증은 일련의 증상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우울증 또는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크게 신체, 심리, 사회환경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합니다. 이를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의 작용에 대해서 3요소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정신의 첫 번째 요소로 신체,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신과 진료를 방문하셨다고 할 때 정신만 둥둥 떠서 진료실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몸과 함께 방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의 환경과 만나고 경험하고 반응합니다. 몸의 여러 부위 중에 정신건강학과가 관심 있는 몸의 구성 요소는 면역계도, 호흡기계도, 소화기계도 아닌 바로 신경계입니다. 이 신경은 온몸에 분포하고 있죠. 신경의 다발 덩어리가 뇌이기도 합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팔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버티거나 지탱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듯이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신경도 여러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조금 많습니다. 어떤 감각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대처하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잠을 자고 희망을 꿈꾸고 이런 신경계의 고차 기능을 묶어서 심리다, 마음이다 라고 별도로 지칭을 합니다. 이것이 정신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인위적으로 구분짓고 우리가 지칭을 해서 그렇지 몸과 마음은 원래부터 분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심심치 않게 유체이탈을 경험한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건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만 굳건히 먹으면 아무 문제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다고 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별개라고 인식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목이 붓고 열이 나고 기침과 가래가 나올 때 주위에서 원래 열을 안 내더만 왜 자꾸 열을 내냐, 열 좀 내려봐라,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내가 일부러 열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나고 있는 것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나 싶을 것입니다. 좀 억울하기도 할 거고요. 열을 일부러 내고 있는 것과 열이 나는 것은 다릅니다. 정상 체온보다 높아서 발열이 생긴 것을 증상이라고 부르지요. 증상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몸, 신체의 변화와 마음, 심리의 변화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점을 놓치면 우리가 우울증을 완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건 그동안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산도 타고 헬스장도 끊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상이 있는 몸을 오히려 혹사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몸과 마음, 신체와 심리가 정신작용의 두 요소를 차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속한 사회, 환경입니다. 내가 놓여 있는 사회, 환경, 문화가 내 신체와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아가게 되거나 사람이 없는 두메 산골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겪어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회환경이라는 그 측면에서 진료실을 함께 찾아오시는 보호자나 학부형들께서는 혹여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두 요소를 설명드린 것처럼 가족, 학교, 사회, 환경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일부를 차지할 뿐입니다.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원인들에 대해서 신체, 심리, 사회 환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토네이도를 아십니까? 용오름이라고 부르며 바람이 휘몰아치고 차량이고 집이고 휩쓸고 집어삼키는 그런 토네이도 말입니다. 이런 토네이도가 왜 미국에서는 출현해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찰하거나 목격하기가 상당히 드물고 어려울까요? 토네이도가 나타나는 그 지역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건이 안 맞는 것이고요. 평평한 지형, 기온의 변화, 습도, 풍향과 풍속까지 조건이 맞아야지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울증, 다른 정신질환의 발생도 신체, 심리, 사회환경의 여러 요인들이 조건이 맞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상태일 때 특별히 뇌 자체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존재하거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성격이나 살아온 대처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습관, 의사소통 방식 등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그 일을 담당하는 회로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할 때에도 이런 여러 요인들을 우리는 함께 고려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우울증을 치료할 때도 신체, 심리, 사회환경의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신체 중에서도 약물 치료를 통해 뇌와 자율신경계의 기능 조절을 돕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래도 우리 몸에 36.5도씨 정도의 정상 체온은 있지만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염증 반응이 생겨나면 39도, 40도로 발열이 생기고 이럴 때 해열제를 사용하여 원래 체온을 열을 낮추듯이 우울증 약물 치료도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중량의 역기나 발행을 지속적으로 팔로 들어올리면 팔 근육이 생기며 바뀌듯이 잘 모르던 구구단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외우면 3 곱하기 9는 27하고 바로 대답이 떠오르고 기억이 나듯이 우리의 뇌는 반복해서 사용하면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있어서 몸의 어떤 부위보다도 뇌는 잘 바뀝니다. 반복하면 몸은 바뀌기는 하지만 좋은 쪽으로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특정 신경회로의 변경이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가바, 멜라토닌 등의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의 변화로 우울한 기분에 대해 보다 많이 느끼거나 활력과 의욕의 저하 등을 경험하기에 이런 활성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허나 몸과 뇌의 사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바뀌어 온 결과로 기능의 변화와 증상의 발생이 나타났다면 날씨가 변덕스럽게 종종 바뀌더니 완연한 기후가 달라져 버렸다면 해열제나 진화건강제의 사용처럼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오늘, 내일 후에 바로 차도를 느끼거나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계에 작동하는 약은 섬세히 조절하며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가 한동안 고정되기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와 유지 치료기를 가집니다. 따라서 초기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도 6에서 8주가량의 기간을 저희들은 갖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방문할 때는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용기를 내어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조금만 나아져도 더 도움받다 보면 약에 의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과 걱정에 현재의 증상의 경감은 약발로 일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고정되기도 전에 상의 없이 자의 중단을 하고 한참 지나서 다시 힘들어져서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약물 치료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어떤 마음의 흐름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점을 설명드렸듯이 마음, 심리적인 측면도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심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자극에 대한 나의 대응 패턴, 적응 양식을 말하기도 하기에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행동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정신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행동활성화치료,
마음챙김 임신치료, 수용전뇨치료 같은 것들입니다. 신체의 기반은 약물치료와 더불어서 정신심리치료와 생활개선요법 등이 있고, 이는 이용호 교수님이 다른 강의에서 또 잘 설명해 주셨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열 나고 기침 나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셨고 처방해준 약을 먹고 열이 떨어지고 기침이 사라졌으면 더 건강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증상이 소실되었으면 더 건강해지신 거 맞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다음에 다시 추워지거나 감기가 유행을 하거나 그럴 때 나는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가볍게 앓고 회복을 하려면 나를 돌아보고 운동을 더 하거나 식단 조절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 과정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열나고 기침하는 사람 보고 그 운동을 그동안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원래 헬스장 끊고 가서 달리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처럼 증상이 심할 때는 증상 소실에 집중을 하지만 더 건강해지고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 유연성을 확보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다가가는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건강의 3요소를 신체, 심리, 사회환경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았듯이 우울증의 치료 과정에서도 이 3요소가 중요합니다. 신체와 뇌에 도움이 되는 약물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 있고 책임을 질 사람은 의사입니다. 나의 대응과 반응을 돌아보고 어디로 향하여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늘려나갈지 시도해 볼 사람은 내담자 본인일 것이고요. 또한 내담자와 가까운 직접적 환경으로 작동하고 계신 분은 내담자의 가족일 것입니다. 진료소에서 만난 우리는 각각 3분의 1씩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가 만나서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 모호함 속에서 내담자의 몸과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이 여행에 동참을 할 때 보다 보람찬 여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우울증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제가 답변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모두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렵고 우울할 때는 언제든 정신건강학과를 방문하셔서 마음의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